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제학적 그 생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분열은 계속 생길 겁니다. 블록은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제 우리 핵심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우수한 건 맞아요. 근데 네,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지주의 이코노미스트시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2023년이 됐으니까 올해 경제 성장이 또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망치는 좀 안 좋죠?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의 자연 성장, 그리고 인구 성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들이 투자하는 이제 자본 인프라에 대한 성장 이거를 고려했을 때 대략 3% 정도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기반은 당연히 미국이 잠재 성장률인 2%를 유지한다라는 전제에서.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 지켜주기는 좀 힘든 상태이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블록이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즉 중국 블록하고 그다음 미국의 블록들이 형성이 되면서 교역이 악화되니 당연히 밑에 있는 낙수 효과를 보는 신흥국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은행이나 여러 이제 기관에서 1%대 성장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나온 숫자 전망치 1.7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전체적인 숫자가 다운그레이드 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완만한 침체 양상이 크고 그 외 국가들은 침체 양상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핵심은 뭐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나라가 힘듭니다. 근데 블록이 형성되면서 정치 경제학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국가들이 특히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핍박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소위 줄서기 한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네. 우리가 소위 미국 뭐 치포 동맹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의 그렇죠. 보복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클 포터가 가장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미국 경제학자이신데,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치 사슬과 전세의 교육은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가치 사슬은 뭐냐면 간단히 표현해 드리자면 1, 1, 1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결국에는 3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4, 5 이상을 창출한다. 그렇죠. 그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 매출의 효과를 가장 증대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기반이 됐던 국가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서 가치 사슬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 가치 사슬에서 그 국가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핍박이라는 것들, 그 경제적인 핍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들,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이 싸니까 한번 더 사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효과인데,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 이제까지 그 수요를 일으켰던 이런 요소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함부로 이제 사기가 좀 어려웠다, 뭐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다 중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는 것은 원자재 국가들한테 많이 싸게 사왔었는데 그 원자재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이 돼서 팔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중간에 우리처럼 순 원자재나 에너지 수입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만들려고 해도 이제 채산성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뭐 고가로라도 이제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입하더라도 팔려고 하다 보니 파는 쪽에 있어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에게서는 물건을 사지 않겠어. 특히 이제 중국 블록이 좀 강한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양상들 때문에 파는 쪽도 힘들어지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제학적 그 생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블록을 미국과 중국 두 개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는 유럽도 거기 하나 끼어드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지금 요번에 그 다보스 포럼인가요? 네. 예, 요번에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그 경제 기후와 관련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서 미국의 IRA와 관련된 미국의 저 유럽의 또 탄소 국경세 그, 같은 예, 그렇죠. 것들 이것이 또 하나의 유럽 패권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힘이 약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려할 부분이고 이게 이제 블록의 양상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 유럽,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자유민주를 어느 정도 옹호하고 인권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기타의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분열은 계속 생길 겁니다. 네. 분열 계속 생기고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적인 그 베네핏이 어느 쪽에서 더 강하게 올 것이냐를 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너핏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과 손을 잡는 듯 보이지만 다시 미국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해서 스털링 블록이라고 했었거든요. 대영 제국 식민지 시절에. 근데 그때도 초기에는 이 파운드 블록, 스털링 블록이라는 곳에 거의 30여 개 국가들이 편입이 되어 있었다가 서서히 영국의 힘이 이제 빠지면서 미국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흥망, 어느 정도 산업적인 혁명을 좀 이뤄나가면서 미국 블록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달러를 쓰는 어떤 경제 체제로 이제 점차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블록은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혼선과 계속적인 트러블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이제 그 레짐이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뭐 인위적인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요소들로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적인 요소까지 끼면서 아주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레짐이 과거에 우리 미스모 냉전 시대가 있었고 미스모 냉전 시대가 이제 완전히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세계주의, 자유주의라는 이제 그 어떤 레짐을 가져왔는데 이 각각의 레짐 시대를 보시면 거의 10년 이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가 됐을 때는 인건비가 싼 쪽에서 물건을 싸게 이제 원자재를 싸게 들여와서 생산을 빨리 하면 좋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메리트를 우리가 10년 이상을 누려왔는데 그것이 사실 이제 서프라임을 계기로 해서 다 무너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의 우선주의가 좀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했죠. 근데 그 국가 우선주의 이후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미국은 우선주의를 할 때 모든 베너핏을 다 가져가지만 그 외 국가들은 우선주의를 할 때 미국과 그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블록이 되는, 그룹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본 레짐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세계주의로 돌아간다? 쉽지 않다. 이 레짐에 상당 기간, 장기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가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는 사실 되게 치명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로 봐야 되잖아요. 리스크 요인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좀 차후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러한 요소들 가지고 세계 경제도 상당히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내수 경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압박 요소들, 그다음에 그 우리가 기업 부채 리스크도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안 되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는 이제 현안인 것이고 이것이 결코 뭐 가볍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금리의 문제는 사실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그래도 2, 3년을 본다고 한다면 사이클이 있고 그에 맞춰서 금리 사이클도 형성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블록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행동 그 프레임을 갖다가 잘못 가져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국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데서 큰 몫을 했던 그런 상대 국가와 결합의 정도가 약화되면서 서서히 경제 구조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 리스크다, 장기적 리스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수출 규모가 세계 4위, 실상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우리의 국력도 만만치 않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딱 뭐 수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 이 기대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대감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질 수 있고, 그런 표현으로 과거의 프레임으로 기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만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술력이 상당하다. 위포라는 이제 전 세계 특허 관련되는 이제 조사 기구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단위 인구당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주하는 인구에서 단위 인구당 얼마만큼의 특허 승인 출원이 됐는지, 출원까지 마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2011년도에 이 정도 수준인데 2021년도 수준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단위 인구당으로 보면 그 후속으로 이어나가는 나라들이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거는 맞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크리티컬한 산업들, 주요 이제 우리 핵심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여기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당히 우수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이 형성되면 비효율성이 나타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국가, 파는 국가가 산정이 되고, 그 산정이 되는 부분은 단순히 민간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어떤 서로 간의 호흡적인 요소, 서로 간의 그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이 국가랑 협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상품을 사겠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지경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경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리 경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 정치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오폴리티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에 이득이 되면은 서로 싸우다가도 합쳤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념이 다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라도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나 어떤 정부의 리더십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기업 경쟁력이 좋아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2023년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 침체,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지금 당장도 이제 경기 침체가 크게 있겠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 근데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GDP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착륙하는 거 아니야라는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네. 미국은 연착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소프트 패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침체 이후에 다시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고, 그 미국의 완만한 침체, 지금 그렇게까지 심각한 침체가 아니다라는 요소를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정말 빠르게 감속했습니다. 코로나 때 불안했던 사업 영역과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소비 쪽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여력 자체가 미국은 아직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가계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근로하고 자산 소득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12조, 13조 달러였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 가장 증폭했을 때 16조 달러를 찍었다가 지금 15조 달러에 멈추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그 MMT라고 했죠. 현대화폐 이론에 기반해서 재정 지출을 했던 효과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로 인해서 네 번째,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요소, 소비에 가장 민감한 요소인 저축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입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구조적으로 꺼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2, 3분기는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소프트 랜딩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일 뿐이지
미국이 그래서 수입 금액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는 괜찮은데 지금 연간으로 보면은 코로나 2021년도 때 3조 달러 수입 금액을 기록했다가 그 뒤로 거의 매년마다 2, 3천억 달러씩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국가들은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들은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신흥국의 대표 주자는 또 우리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표는? 한국은 지금 내수 지표도 어느 정도 약간 경고음이 켜졌지만 중요한 건 가장 핵심은 수출 쪽인 것 같습니다. 이 수출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서프라임 같이 어느 정도 세계 경제의 레짐 자체가 자유무역주의를 어느 정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침체가 왔어도 미국이나 중국의 낙수 효과를 같이 함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수출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여지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쪽이다. 지금 이제 간단히 재미있는 이제 내용을 좀 스토리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총 수출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입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메모리가 가장 이제 수출에서는 많은 이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25%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어떠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 금액이 2016년도 수준까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상으로 2016년도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우리는 메모리, 일본은 중국의 소재, 반도체 부품 소재. 다 연결되는 거군요.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국에서 미국이 이제 발표를 했죠. 안보적인 이유, 기술 위협적인 요소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그 외에 여타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든 그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상품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중국은 그 피해가 크느냐? 미국은 중국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금액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음에도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보셔도 대략 전자기기 쪽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콩 뭐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해보면은 각각 나래비를 세어보면은 미국이 중국하는 수출의 품목 중에서 각각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쏠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또 가장 큰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거의 우리가 대중 수출의 한 30%? 25에서 30% 예, 정도 가까이 돼.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예. 뉴스에서 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캘리거의 마이클 포터의 그 가치 사슬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실제로 간단히 표현을 해드리면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우리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장과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장은 메모리에서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연산을 하게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서버까지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어떤 규획이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딱 만들어진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필요하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를 미국에서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 2에서 2.5세대 정도 이제 반도체 기술이 늦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 상품을 최종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A라는 상품, 즉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것을 사들일 수 있는 국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필요할까요? 당장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까지 접근할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서버라도 자생화하는 그런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도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요 차트 재밌는 거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위포라는 이제 전 세계 특허 기구에서 조사를 한 발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 수가 승인 수가 어디 나라가 누적적으로 가장 많은지 누적 숫자입니다. 이 결국에 승인된 숫자를 보시면은 중국이 월등합니다. 차이가 아주 크네요. 네, 140만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긴 합니다. 이 140만 개 중에서 사실은 90%가 다 자국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자국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 혹자들은 이제 기술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40만 개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중국의 기술은 10%도 안 된다. 굉장히 조악하다. 실제로는 중국 내부에서 이 기술 특허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게 학교라든지 기업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보다도 학교라든지 연구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라라고 독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정도로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면 기술이라는 게 특허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경쟁적인 기업들이 진출을 자기 국가에 진출을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 금액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2010년도 이후에 서프라임 이후에 사실 계속적으로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미국한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이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2023년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